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뜨거운 이슈와 쟁점에 대해 변호사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토론이 펼쳐집니다.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두 분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곽지영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인 주제에 앞서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강정 해군기지 관함식에 참석했죠. 그리고 끝난 이후에 강정마을 사람들과 그 얘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면 복권이라는 말이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곽 변호사님, 구체적으로 이 사면 복권 관련된 발언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네, 해당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제주 해군기지 공사방해 등 불법 시위자들에 대해서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히면서 불거졌습니다. 이후에 또 청와대는 대변인을 통해서요, 법원이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주면 그 법원의 절차가 종료되는 때에 맞춰서 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월권행위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밝힌 그 워딩을 보면 재판이 종료되는 때 맞추어서 사면 복권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그 사면은 기본적으로 재판 절차 끝나야 되는 것이죠? 네, 그 우리 사면법에 그 특별 사면 대상에 대한 그 정의 규정을 보면 그 3조 2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 특별 사면의 대상을 형을 선고받은 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특별 사면의 개념 자체가 특정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형을 선고받고 형을 집행까지 하려면 결국은 형이 확정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 사면의 정의 규정과 그다음에 특별 사면의 효과를 생각해 보면 형이 확정되어야지 이 사면을 논할 수 있다. 좀 이런 지금 이야기로 아마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어쨌든 사면은 우리 판결이 형사 재판을 하고 그다음 판결이 확정이 돼야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월권이다라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판결의 기본적인 절차, 결과도 마찬가지고 그 절차 진행 그리고 또 속도 이런 게 모든 게 다 법원의 고유 권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구성원이 아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 한편에서는 제주 강정마을의 어떤 그 주민들과의 어떤 화합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라는 취지로 지금 서로 해석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자, 먼저 우리 이 변호사님부터. 네, 이게 지금 최근에 되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좀 찾아보니까 그 작년 그 12월 26일에 그 이 문제의 어떤 시발점이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그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죠. 12월 26일에 그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정부가 이제 그 당시에 강정마을에서 어떤 이런 범죄자들에 대한 구상권, 그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그때 이제 청구를 철회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원희룡 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아가서 지금 10년 동안 이 제주 지역사회가 완전히 양분되어 있다. 그래서 가족들이 10년 동안 얼굴도 보지 않고 제사도 따로 지내고 있는 이런 지역사회의 아픔이 있으니까 이런 강정마을과 관련된 이런 사법 처리자들에 대해서 좀 정부가 사면을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렇게 지금 공식 요청을 하는 기자회견을 작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좀 배경이 있어서 이번에 문 대통령이 그 강정마을을 방문했다가 이런 좀 사면 검토 발언을 좀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좀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지금 그거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 정도 발언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 정도 발언이 가능한 것이다. 화합을 위해서. 자, 어떤가요, 곽 변호사님? 이 발언이 지금 어찌됐든 그 법원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우선은 그 이 변호사님께서 발언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만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이게 네. 사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 작년까지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 또 불법 시위 혐의로 기소된 건수가 총 611건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 재판에 넘겨져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들이 현재 250명 정도 예. 되고요. 그렇죠. 상당히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예. 굉장히 많은 관련자들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강정말 내부에서 분열과 갈등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 당시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주민들의 아픔을 깊이 위로하고 싶다. 그리고 예. 강정마을 주민들의 상처와 고통의 치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의 의도 자체는 이런 갈등을 화합하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약간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 않나 저는 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부적절한가요? 일단은 아까 이 변호사님께서 예. 서두에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확정이 된 이후에 대통령이 이제 사면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물론 확정이 된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렇죠.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재판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 근데 재판이 여전히 계류 중에 있는데 이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미리 사면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적극적으로 밝혔다는 것, 네. 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재판 진행 속도가 좀 신속하게 종결되길 바란다라는 예. 취지의 뉘앙스를 또 밝혔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독립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어느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법원 법원에서도 이제 이 지금 현재 재판과 관련해서는 이제 사법부의 재판의 독립이 완전히 보장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사면 복권이 이제 이미 나와버렸으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재판의 경우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법원 일부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대통령이 앞으로 나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가요? 여기 지금 대통령이 먼저 얘기함으로 해서 법원에서는 이게 무죄 판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해봤자 사면될 것이 뻔한데 그렇다면 이게 법원으로서 굉장히 힘 빠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건에 일종의 좀 김이 빠졌다고 할까요? 네. 네, 그런 측면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일각에서 그 사법권 침해 문제로까지 가져가는 건 저는 오히려 좀 너무 나아간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뭐 법원은 법원에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사면권의 행사라는 게 있지 예. 않습니까? 법관은 법에 따라서 원칙대로 판결하면 된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재판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반응들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뭐냐면 사면 복권을 얘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죄를 전제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오히려 재판 당사자 입장에서는 또 그 대통령의 발언이 오히려 부적절하다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가요? 그런 여지도 어느 정도 있긴 할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또 대다수의 당사자들이라면 기본적인 발언의 의도 자체를 오해하지는 그렇죠.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당사자들이 그 발언에 대해 느낄 혼란보다는 예. 아까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이제 판사들이 과연 판결 과정에서 심적인 부담을 어느 정도 느끼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적절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예. 듭니다. 예. 또 이제 법무부 입장도 지금 조금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법무부에서는 사면 심사 과정이 지금 나중에 나올 텐데 그때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 중에서 결국 이 중에 강정마을 주민이 누구인지 또는 시위를 참여한 사람 중에서 전문 시위꾼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마 사면 복권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이 사람도 구분해야 되는 작업을 선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다. 그리고 기준도 마련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또 볼멘 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라도 결국은 법원은 이번 대통령의 어떤 발언에 뭐 이렇게 이제 구애될 것이 아니라 예. 네, 좀 확실하게 사실 증거 조사를 통해서 이 전문 시위꾼이었는지 아니면 일반 시민이었는지 그다음에 집회 시위 과정에서 좀 더 가벌성이 높은 그런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인지 이렇게 나중에 사면 복권의 어떤 범위를 가르는 그 기준은 결국은 판결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대통령의 그러한 사면 발언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충실히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 사면 복권을 논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결국 판결을 보고 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네. 말씀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대선 당시에 공약으로 사면권을 이제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해야 되고 그래서 사법부 독립을 더욱더 보장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공약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 사면권을 미리 얘기함으로써 오히려 이 부분을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비판도 나올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뭐 주민들과의 대담 과정에서 뭐 사면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정도까지는 적절한 워딩이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후에 다시 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재판 진행 속도를 사실 좀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주문을 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오히려 그 이후에 워딩이 조금 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사면권 제한이라든지 재판부 독립이 분명하게 이야기가 됐었고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이 삼권 분립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법관들이 재판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당연히 이제 양심에 따라 절차에 따라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판결을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한 발언이 심적으로 부담을 만약에 주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지 않나라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사면권 그리고 복권, 사면 복권을 말씀함으로써 또 한 번 우리 이제 사법부 사법권 침해니 많이 이런 논란이 발생한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사면권, 대통령의 사면권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논의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곽 변호사님? 사면권 그래도 존치시켜야 되는 것인가요? 이런 논란에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사면권 자체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죠. 그리고 이게 잘 행사될 수 있다면 분명히 저는 순기능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면권 자체는 유지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이번 사안처럼 재판이 적어도 확정되거나 종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사면권 행사 발언이나 이런 부분은 대통령도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면서 독이 든 이제 성배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사형을 집행당했는데 그게 결국은 그 당시에 사면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면을 만약에 할 수 있었다면 결국은 법원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법의 근거에서 판결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어떤 사건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고려를 재판을 하면서 법관이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법적인 판단에 의하면 맞는 판결이지만 사회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안타까운 그런 결론이 도출될 수 있거든요. 이런 어떤 불가피한 사회 정치적인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그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 정치적인 사면을 내리는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면권 두 분 말씀대로 이제 사면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또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이다라는 부분을 두 분 다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사면권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면권에 대한 접근 또는 그 사면을 실제로 시행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 의도가 이제 강정마을에 상처받은 강정마을의 어떤 주민들의 어떤 마음을 치유하고 또 화합을 위해서 한 발언이었습니다만 그 본인의 의도와 달리 또 사법권을 침해한 듯한 그런 뉘앙스가 또 같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또 논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신중한 발언이 또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법률시사 토론 변호사들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법률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는 음주 범죄 감형 논란입니다. 우리 영국의 시인이자 평론가인 사무엘 존슨은 인간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큰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술이라고 하면서 술을 예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지나친 과음이 아니라 한다면 적당한 음주는 인간관계의 어떤 촉매제가 되는
뭐 그런 기능도 있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실제 또 술 마시고 나면 그것 때문에 그로 인해서 또 범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범죄의 촉매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 실제로 그런 범죄가 있고 난 이후에 또 재판을 받고 할 때는 처벌받는 과정에서 또 그 술을 먹음으로 해가지고 좀 심신이 미약해졌다라고 해서 또 약간 감형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범죄에 대한 면죄부 기능도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음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 음주에 대해서 과연 면죄부를 주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음주와 관련된 범죄, 요거 감형을 하는 것이 맞는지를 두고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자, 곽 변호사님 먼저. 자, 주치 또는 음주하고 난 이후에 감형하는 게 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 그대로 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처벌을 감형해 준다라는 예. 의미입니다.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음주로 인해 일어나는 범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그렇죠. 관련된 여러 사건, 사고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면서 과연 주치 상태에서 감형을 해주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것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이제 술에 대해서 좀 간대한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오히려 또 좀 감형을 해주죠. 그걸 고려해서. 그런데 주치된 상태에서 감형, 그 범죄를 일으켰을 때 감형하는 것, 이게 실제로 법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형법 10조에 이제 심신장애라는 그렇죠.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보면 10조 1항은 그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심신장애라는 것은 결국 그 정신장애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마음에 장애가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이제 그 변별 능력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 네, 이런 상태로 인해서 어떤 범죄에 연루된 경우는 처벌을 면하거나 또는 형을 감경한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 형법 10조의 그런 내용인데요. 결국 이런 것이 결국 술과 관련돼서도 이런 심신장애 상태가 이제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문제가 되는 주치 감경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심신장애와 관련돼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예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례의 경우에 좀 이렇게 감형을 받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우리 곽 변호사님? 예가 있으면 하나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과거에 직접 진행했던 국선 변호를 맡았던 사건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변호를 맡은 분이 70세 노인분이었어요. 할아버지셨는데 이분이 이제 기소된 혐의가 이웃집에 있는 닭이 하나에 이제 3만 원인데 그 닭 2마리를 절도한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문제는 과거에도 그렇게 자꾸 이웃집 동물들을 훔치세요. 고양이도 훔치시고 오리도 훔치시고 개도 훔치시고 그래서 동종전과가 또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동종전과가 또 많기 때문에 벌금도 한 300만 원 정도 이제 약식 기소가 됐고 제가 이제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공판 단계에서 변호를 맡게 됐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너무 다 대상들이 동물들이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도 나이가 좀 많으셨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왜 할아버지가 이렇게 반복해서 동물들을 훔치실까요? 이랬더니 할아버지가 예전부터 동물들을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예뻐하셨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요새 들어서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럼 혹시 치매가 알츠하이머라고 하죠. 알츠하이머가 약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라고 했는데 실제 할아버지가 중증 치매를 앓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에 이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주장을 했고 실제로 그래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신미약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이제 단순히 주치감경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처럼 치매로 인해서 사물을 이제 판별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아니면 정신질환이 있다든지 굉장히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음주와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그
이제 요즘에 우리가 하도 최근에 많이 네. 등장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네. 그 병의 경우에도 이제 이 조항이 적용이 적용이 돼서 됩니다. 실제로 이제 선고유예를 받은 그런 사례를 말씀해 주셨네요. 어떻습니까? 이 변호사님 너무 경험 있나요? 저는 영화를 하나 예를 들까 합니다. 예, 예. 아, 저게 좀 적절한 예라고 생각했던 예. 게 그 예전에 그 마라톤이라는 영화가 그렇죠. 있었어요. 그 주인공이 사실 몸은 성인인데 그렇죠. 예. 정신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그렇죠. 이제 정신 장애를 가진 그렇죠. 장애인이었는데 이 친구가 그때 영화에서 나왔던 장면이 그 지하철 플랫폼에 서 있다가 얼룩말 무늬가 새겨진 그 스커트를 입은 여성이 지나가니까 얼룩말인 줄 알고 막 좋아하면서 만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옆에 지하철 수사대가 이 아이, 그러니까 정신은 아이지만 몸은 성인인 이 주인공을 잡아갔다면 그 결국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네.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이 형법 10조의 그 심신장애 결국은 사물 변별 능력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도 있겠다. 저는 예. 이런 예를 들고 예, 싶습니다. 맞습니다. 뭐 좋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또 실제로도 우리 이제 치매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런 장애들, 정신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충분히 우리 형법 10조의 어떤 적용을 받아서 형을 벌하지 않거나 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은 음주로 인한 범죄죠. 음주와 관련된 범죄인데 요거와 관련해서 한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각 변호사님, 음주와 범죄와의 어떤 관련성이 좀 있나요? 우리가 음주는 뭐 아주 만연돼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범죄도 가면 만연돼 있는 것인가요? 어떤가요? 관련성? 예, 맞습니다. 일단은 통계를 좀 살펴보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요, 사건, 사고, 그리고 여러 질환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하루 평균 음주와 관련된 사망자가 13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주 운전과 관련된 사고는 하루 평균 5.4건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또 충격적인 수치가 또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분석한 결과 2016년에 검거된 살인 피의자 1,006명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45.3% 정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됐던 이제 정신질환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수치가 8.5%인데요. 훨씬 더 많은 수치죠. 또 방화 사건의 47.5% 역시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런 방화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예. 그런 수치도 또 있지만 또 실제로 최근에 또 술과 관련된 범죄가 또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예, 한번 예를 일단은 들어주시죠. 뭐 대표적으로 음주 사고가 있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그 여배우 박혜미 씨의 남편이 그렇죠. 그 음주운전 사고를 냈고요. 그리고 또 지난달 25일에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예. 그 술을 마시고 이제 외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예. 횡단보도에 서 있는 그 보행자 2명을 치어서 그렇죠. 그 둘 중에 한 명이 뇌사 상태에 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의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4% 결국은 취소 그렇죠. 면허 취소 수준의 이런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 최근에 이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그 어떤 그 대학생이 그 여자친구와 본인이 그 어떤 성관계 동영상 찍어놨던 거를 지인들에게 막 유포를 하고 이러한 사건도 있었는데 이것도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이 학생이 당시에 만취 상태에서 죄질이 매우 안 좋은 그런 사고를 이제 저질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종합적으로 보면 이렇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참 다양한 그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우리 술 문화도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좀 만연돼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로 인해서 범죄도 사실은 많이 연결되고 있다라고 네. 지금 우리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또 재판 과정에서는 또 술을 마셨다는 이유 때문에 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고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또 감형을 좀 받기도 하거든요. 자, 실제로 그럼 감형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뭐 관련 통계가 좀 있나요? 어떤가요, 이 변호사님? 네, 그 실제로 그 2009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제 이를 두고 네.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니까요, 그 강간 상해 및 치상죄의 경우에는 그 음주를 하지 않았을 때의 평균 형량이 31개월이었고요. 예. 만취했을 경우는 그보다 오히려 적은 26개월로 나타났어요.
결국 법원에서는 그 술을 마시고 이렇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치 감경을 해준 그 사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걸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말로만 늘 해왔습니다만 법원의 어떤 술에 대한 온정주의 이게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음주를 안 했을 때보다 만취했을 때 오히려 형량이 적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국민들이 굉장히 술로 인한 술을 먹고 이제 일으킨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주치 상태 또는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때 감형을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던 적이 한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 10여 년 전이죠. 10여 년 전에 조두순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초등학생을 납치해서 성폭행했죠. 그랬는데 이 조두순이 재판에서 이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만 결국 알코올 중독자 또 그 당시에도 또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감형을 받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부분이 다 고려되어서 결국 징역 12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상당히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강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당시 사건 자체가 예. 굉장히 여러 국민들의 그렇죠. 공분을 샀었고요. 피해자가 고작 8살짜리 여자아이였습니다. 근데 범행을 한 이후에도 당시 영하밖에 안 되는 기온이었는데도 이제 증거를 인멸하려고 차가운 수돗물을 이제 아이 몸 위에 틀어놓고 가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악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출소가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지금 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제 출소를 반대한다 또는 이제 주치 감형이 아예 폐지돼야 된다 이런 취지의 청원이 계속 지금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최근에 어떤 뭐 음주운전 사건 말씀해 주신 그뿐만 아니라 또 조두순이 지금 곧 출소를 또 어찌 보면 앞두고 있다 보니까 더 이제 이 음주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감형 논란이 더 이제 심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두 분은 어떤지. 두 분은 자, 이 주치자, 술을 취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형법 10조를 적용해서 형을 감경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시는지 두 분 의견 간단히 먼저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이거? 네, 저는 사실은 이런 주치로 인한 감경 문제를 그 일도 양단식으로 좀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결국은 이런 조두순 사건처럼 이제 본인이 술을 마시고 그런 악한 결과를 본인이 초래한 경우는 사실은 가급적이면 주치 감경을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주치 감경을 다 할 수 없게 하자. 예. 이거는 조금 너무 나아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저희가 이제 심신장애 판단 기준에 대해서 이제 예. 간단하게 예를 들었는데 현행법 체계상 이제 명시적으로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열거가 그렇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 체계상 심신장애에서 주치자가 포함되는 것 자체는 맞습니다. 근데 네. 그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나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자, 그래서 뭐 두 분 다 지금 법조인이다 보니까 결국 심신장애 또는 뭐 심신상실과 관련된 어떤 이 조항 자체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건에서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다만 이제 좀 범죄에 따라 가지고 케이스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을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가 신중히 검토돼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두 분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법률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는 음주범죄 감경 논란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지금 여론은 주치 감경의 경우를 폐지하자 내지는 뭐 처벌을 강화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가가지고 이 문제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서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씩 살펴보면 폐지하자는 의견 쪽에서는 형법 10조에 나와 있는 이 조항을 개정을 해서 심신장애의 경우라 하더라도 음주라든지 또는 뭐 마약의 경우 이런 경우는 좀 제외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그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또 실제로 법안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변호사님? 네, 일단 음주나 어떤 마약으로 인한 것은 그 이제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 우리 원자행위라고 네. 법조인들은 알지만 사실 시청자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것 같아요. 결국은 본인이 고의적으로 야기한 심신 장애 상태를 야기한 상태에서 어떤 범죄를 일으킨 경우는 그 심신 장애로 인한 감경 또는 면제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뭐 마약으로 인한 어떤 범죄 행위는
그런 감경에서 빼자라는 부분은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음주까지 여기다가 포함시키는 것은 저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지금 심신미약으로 인해서 형이 감경된 케이스를 들었던 예. 게 이제 정신질환이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병으로 인해서 인지 능력이 저하된 경우로 예를 들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국민들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습니다. 예. 그 판결에 대해서. 예. 하지만 음주 상태나 아니면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까지 실제 우리 지금 형법 10조 같은 경우에는 임의 규정이 아닙니다. 예. 예, 그냥 형을 감경한다라고 그렇죠. 되어 있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정신질환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음주나 마약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필요적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예.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정도로 바꿀 필요는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분은 지금 현재 어찌됐든 음주운전, 그 주치, 그러니까 술의 경우에는 그래도 남겨둬야 된다는 표현을 하셨고, 다만 이제 조금 술의 경우에도 조금 임의적으로 예. 바꿔서 이제 그 고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인데,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는 그 심신장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미 이제 우리 그 당시 이제 그 재판부의 어떤 재량이 이제 작동을 하죠. 그래서 심신미약이라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감경을 해야만 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 조문의 구조를 볼 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또 논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보셨다시피 형법 10조에는 심신장애의 경우에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0조 3항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심신미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대표적인 예로 이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폭행을 해야 되겠는데 폭행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먼저 술을 먼저 마십니다. 마시고 그 술김에 가서 폭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때는 술을 마신 게 전혀 어떤 감경 사유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다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위험의 발생 예견하고 부분을 제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의로 술을 마시고 바로 범죄에 나가게 됐을 때는 바로 처벌하자, 이런 취지로 요거를 개정해야 된다라는 또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자, 먼저 이 변호사님. 네, 결국은 그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에 그렇죠. 관련해서 그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를 지금 뺀다라는 건데, 그렇죠. 저는 이거는 솔직히 좀 안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위험을 예견하고라는 것과 관련해서 예견 가능성인데, 이거는 그 경우의 수를 나눠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첫째는 위험을 예견한 경우, 둘째는 위험을 예견할 수는 있었던 경우, 그럼 셋째는 위험을 이건 도저히 예견할 수 없는 그렇죠.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런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를 아예 빼버리면 위험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까지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죠. 이 부분을 제외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주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법 규정 자체는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예. 사람들이 그 법 규정을 보고 내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처벌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 어느 정도 인지가 가능해야 하는데, 지금 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서 위험 발생 예견 부분에 대한 규정이 아예 빠져버리면 그냥 술을 먹고 실수로 경범죄를 저지른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심신미약 규정에서 무조건 원칙적으로 배제가 돼서 사실상 음주로 인한 감격을 아예 배제시켜버리는 개정 효과가 있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견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의 개정은 저도 타당하지 않다고 타당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알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 술을 마시고 우리가 외형만 보았을 때는 술을 마신 게 자의적으로 마셨고, 그다음 그 위에 폭행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를테면 그것이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인 것인지, 처음부터 위험 발생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그런 게 없었는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 경계선이 좀 모호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일단 실무에서 이 규정이 사실 적용되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술을 먹고 이후에 범죄가 있었는데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든지 공모했다든지 하는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한다면은 이 규정이 물론 적용이 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더 많기 때문에요. 결국에 법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과거 동종 전과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뭐 폭행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은 과거에도 보니까 음주 상태에서 폭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습벽이 있었다라고 본다면 그 경우에는 이제 심신미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곽 변호사님이 뭐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뭐 저는 사실은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술을 먹고 사고를 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술을 끊어야 된다. 그렇죠. 네, 사실은 술이 참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사실은 이제 변호인으로 이제 이렇게 선임돼서 사건을 검토해 보면 야, 참 술이 문제다. 이런 사건들이 참 많이 있어서 술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약간 네. 동문서답이긴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좋습니다. 싶습니다. 이게 또 이런 것 같아요. 그 술을 마시지 않은 경우보다 술을 마시고 범행의 이런 경우는 더욱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라고 이제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이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음주 자체가 구성 요건이 아닌 경우, 그렇죠. 네, 술을 먹고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서 사람을 상해한 이런 경우, 더 예, 강하게 처벌해야 그렇죠.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를 일률적으로 더 강하게 처벌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네, 예, 좋습니다. 평소에 진짜 선량한 분이 가끔 그런 사고를 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뭐 상습범이다. 그런 음주 폭행의 어떤 습벽이 있다면은 뭐 가중처벌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걸 일률적으로 다 가중처벌하는 거는 저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네. 가중처벌 관련해서도 제가 아까 이제 음주나 아니면은 이제 약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거를 필요적으로 면제하는 게 아니고 예. 임의 규정으로 해서 이걸 감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듯이 적어도 일회성에 그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같은 그 음주 상태에서 동종 습벽이 계속 발현되는 그런 범죄에 해당할 때는 적어도 가중 처벌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인 규정 정도는 포함돼도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럼 또 하나 이제 보통의 범죄의 경우에 술을 마신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고 술 마신 것 자체를 범죄라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음주운전인데 음주운전의 경우에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의견 그리고 또 예컨대 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좀 더 강화하자. 또 처벌수를 높이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물론 저도 술을 좋아하지만 사실은 간혹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이게 술을 적당히 마셨는데 대리를 부를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게 사실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뭐 사고를 내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까 사실은 음주운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의사결정이 제대로 안 돼, 사리분별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나는 사고는 내지 않지만 음주 단속은 언제든 걸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주 단속을 처음 걸렸을 때 우리 이제 도로교통법이 0.05% 이상 같은 경우는 이제 정지고 0.1%가 넘어가면 취소고 그게 이제 3회 이상 되면은 필요적으로 무조건 취소되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사실 저 좀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 걸렸을 때 바로 그냥 면허 취소되고 그리고 뭐 한 3일 정도 뭐 구류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음주 운전만으로도 강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어떤 사회적인 확신이 있어야지 음주 운전 관행이 줄어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예전에 이제 신호대기 중에 이제 차를 정차하고 이렇게 서 있었는데 빨간불이어서 저는 이제 당연히 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엄청난 큰 소리가 들리면서 누가 제 차를 꽉 박는 거예요. 봤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만취 상태에서 제 차를 박았는데 제 차는 경차였고 그분 차는 대형차여서 제가 2주 동안 입원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살아서 참 이렇게 뵙고 있어서 다행인데 만약에 제가 더 많이 다쳤으면 이렇게 이 자리에 못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음주운전은 다른 어떤 단순히 음주 상태에서 폭행을 하거나 음주 상태에서 절도를 하는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수많은 선량한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는 위험 자체를 내포하기 있기 때문에 현행 처벌 규정은 제가 아무리 변호사라도 좀 너무 약하지 않나. 저도 좀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또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음주운전을 했는데 이 음주운전을 했지만 또 이게 사실 운전 자체가 업인 경우가 있습니다. 생계수단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또 우리 법원에서는 또 온정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계수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전을 못하게 하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조금 이제 또 형을 또 감해주는 이런 경향도 있는데 뭐 어떤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컨대 뭐 운전을 업으로 하는 뭐 기사라든지 네, 네, 또는 뭐 이게 영업을 주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운전을 하면서 한다든지 하는 네, 경우가 있거든요. 네. 저도 사실은 이제 뭐 음주 교통사고 사건을 뭐 적지 않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케이스가 진짜 있어요. 그 제가 했던 사건은 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신 분이었는데 이분도 그 택배 운전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택배 그 식으로. 트럭, 네.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이어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은 생계가 당장 막막해져서 당시 저도 이제
뭐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뭐 딸이 뭐 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선처를 바라는 예. 어떤 그런 변론을 했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그거는 제가 이제 변호인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변호하는 거지만 예. 사실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은 그 도로가 직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직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더 큰 위험이 있고 실제로 얼마 전에는 그 시외 고속버스 운전 그렇죠. 기사가 그 만취 상태로 장거리 거의 운행을 하면서. 네 거의 그 뭐 대구인가요 어디 부산까지 갔었던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분이 사고를 냈으면 그때 한 수십 명이 사상에 이르는 그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위험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도로에서 운전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떤 음주 운전을 하는 부분은 좀 어찌 보면은 잔인할 수도 있겠지만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이분은 만약에 음주운전을 걸렸는데 우리가 이제 요건을 강화해서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운전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끊긴다. 어떤가요? 그게 사실 그래요. 양형에 대해서는 물론 주장할 수 있고 판사님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인 직업상 운전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이면 오히려 거꾸로 더 고도의 주의 의무를 가져야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술이 만병의 근원이 될 수도, 만 범죄의 근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주로 인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음주운전 이것은 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더욱더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우리 음주의 경우에 음주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좀 특별 기준을 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13년도에 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우리 흔히 성폭법이라고 하는데 성폭법 20조에 보면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10조 1항 2항 그리고 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서 결국은 음주나 약물을 로 인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서 10조를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이 부분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워낙 이제 술을 마시고 성폭력 범죄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조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구하고 또 그럼 이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것은 또 형평성에 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그런 또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형사사건들을 맡다 보면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단이 성범죄에 대해서만 너무 지나치게 엄벌주의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이 조항도 그래서 저는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범죄가 물론 피해자에게 굉장한 트라우마와 정신적 고통 또 신체적인 고통을 야기하는 건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상해죄라든지 감금죄라든지 뭐 약취 유인죄 같은 경우도 거의 상응한 수준의 그런 트라우마와 정신적 고통을 또 야기합니다. 근데 유독 성범죄에 대해서만 이거를 심신감경을 이제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다른 범죄들과의 사실은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게 좀 형평성이 있게 보완이 되고 개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이런 이제 주치 감경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배제하는 내용의 어떤 개정안이 나와 있고 또 찾아보니까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결국 이제 성폭력 관련된 부분인데 그렇죠. 그래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그런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감경을 하지 못하게 하자는 건데 지금 조항 같은 경우는 임의적 배제라고 해서 그 형법 10조 그다음에 10조 1, 2항 그다음에 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국회에서 그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 중에는 아예 10조를 적용할 수 없게 해야 된다. 아예.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필요적으로 반드시 배제하도록 그러니까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는 것까지도 저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술 마신 경우는 무조건 감기 안 해준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하시는 것이고. 자, 좋습니다. 뭐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 이제 침해되는 법익이 이제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런 고려해서 이 부분 우리 형법 10조의 어떤 조항을 배제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되었건 술을 마시고 이 싸움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술 마시고 요즘에는 그냥 옆에 있는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경찰하고도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했을 때 경찰은 다시 시비를 붙고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가 사실은 술 마신 상태에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가중처벌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이 변호사님?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인데. 네, 뭐 술을 마셨다고 해서 반드시 가중처벌할 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배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죠? 술 마신 경우를 배제해야 된다. 배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실제로 음주로 인한 범죄의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대부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80% 이상의 피해자들은 선량한 시민이거나 아니면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정당하게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소방관 또는 경찰관 그렇죠. 아니면은 이런 분들이 또 응급실에 자주 오십니다. 술에 그렇죠. 취해서 그렇죠. 쓰러져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응급실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분들, 그렇죠. 의료진분들이 사실은 선량한 분들이 피해자인 네, 경우가 더 맞습니다. 많아서 이런 경우에 제가 아까 이제 성범죄에 대해서만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동등하게 우리가 고려를 하자라고 말씀드린 것도 이런 측면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피해자의 상태나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비용의 증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좀 여러 다각도의 차원에서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도 이거를 필요적으로 감경하는 게 아니고 임의적 감경 규정으로 바꾼다든지 이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네. 지금까지 음주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말아야 될 것인지 뭐 또는 이런 부분을 두고 주로 이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논의를 마지막 한마디로 이제 두 분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각 변호사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하면 음주 범죄와의 전쟁. 음주 범죄의 전쟁. 예. 네,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약간 패러디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논의를 시작하는 게 사실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친한 사람들끼리 음주 문화를 이제 즐기는 거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죠. 술을 한 잔을 먹으면 내가 술을 먹고, 술을 두 잔을 먹으면 술이 술을 먹고, 술을 세 잔을 먹으면 어느 순간 술이 나를 먹는다. 네, 좋습니다. 근데 만취했을 때가 항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술이 나를 제어할 때까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없도록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좀 적어도 주치 감경에 대한 좀 다각적인 논의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개정이 저는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적어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두순 사건처럼 국민들이 공분하는 판결이 더 이상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판결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음주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이 변호사님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술을 불법화 시켜야 된다. 술을 불법화. 라는 말씀을 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흔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마초거든요. 그래서 대마초를 합법화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입장을 펼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대마초보다 더 사회적인 해악이 큰 게 술이다. 근데 술은 그렇게 자유롭게 해주면서 왜 그거보다 해악이 더 적은 심지어 담배보다도 해악이 적은 대마초를 사회에서 이렇게 불법으로 규정하느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대마초를 뭐 합법화 해주든가 아니면 술을 불법화 시켜버리면 되게 공평해질 것 같은데 그거는 너무 좀 급진적인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오늘 주치 감경이든 이런 어떤 문제에 관련된 사람들은 결국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는데 그 이면에 술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 세금을 더 왕창 뜯어서 이런 술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나 그 다음에 술로 인한 어떤 질병을 앓는 그런 사람들을 어떤 이제 지원하는데 좀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술과 관련된 세금을 더 부과해야 된다. 그래서 뭐 주세 같은 것을 좀 정세하자. 그래서 그로부터 걷어들인 돈으로 뭐 음주 문화를 개선하는 데 쓰자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술은 자고로 광약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망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술이 이제 주변을 좀 잊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범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잊고 또는 자신의 어떤 뭐 이성을 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범죄로 나아간다. 그래서 이 부분 외국의 사례에서 본다면은 외국에서는 술을 일정 시간 이후에 되면 팔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술을 마실 때 대부분 집에서 마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주 문화가 좀 많이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주 문화 또 음주 문화가 좀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온정주의가 또 계속 또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주 문화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는 수많은 도형이 있지만 삼각형이 주는 의미는 조금 특별합니다. 삼각형은 가장 적은 개수의 직선으로 만들 수 있는 도형으로서 가장 안정감을 주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세계의 미스테리나 불가사의한 건축물로 꼽히는 피라미드 역시 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고 전투기들의 비행과 스포츠에서도 삼각편대라는 시스템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삼각형은 보기에 따라 셋 중 누구라도 정점이 될 수 있음과 동시에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상징하고 있는 듯합니다. 국가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 등 셋으로 나누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는 권력 구조, 통치 구조의 원리인 삼권 분립의 원칙도 삼각형을 닮아 있습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국정감사란 국회가 매년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 국정 전반에 대해 상임위원회별로 일정 기간 동안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는데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국회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국정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은 정부조직법 등에 의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기관 등입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공수를 바꾸어 치르게 되는 사실상의 첫 국정감사입니다. 그러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상대방을 윽박지르거나 여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버리는 호통국감, 이상한 소품이나 동물을 감사장에 데리고 나오는 보여주기식 국감 등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들이 마치 데자뷰처럼 올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의 기원은 영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689년 아일랜드 독립투쟁을 진압하는 데 실패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의회가 나섰던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 국정감사권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부터 규정되어 있었으나 국정감사가 부패와 관계기관의 사무진행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1972년 유신 이후 제4공화국 헌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 민주화 이후 개정된 헌법에서 다시 부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의 역사적 산물인 국정감사가 기행과 소품으로 점철되는 연례 행사를 보면서 국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실질적인 행정부 견제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절실한 때입니다. 우선 상시적 국정감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에 대한 통제장치인 국정감사의 기간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연중감사가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1921년 의회에 회계감사국을 설치하여 정부 기관을 상시 감시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들의 태도입니다. 정당 국가화 현상으로 정부와 여당이 한 몸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국회 본연의 기능이 행정부 견제에 있는 만큼 여당은 일방적으로 청와대와 정부를 편드는 행태를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야당 또한
정치 공세만 일삼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태도 역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구태입니다. 국정감사를 매년 치르는 홍역 정도로 생각하고 이 기간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인식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특히 오이사 조치 해제 검토 발언 번복 논란처럼 주무장관이 핵심 현안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장면은 더 이상 재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국회의원이나 피감기관 모두 국민의 대표입니다. 이들의 태도와 관행이 바뀌지 않는다면 국정감사는 한낱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국민을 배신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시사토론 변호사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와 함께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 변호사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